그림자는 어떻게 경험되는가?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하는 그림자는 한마디로 불편하고 불안해서 숨기고 싶은 인격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거나 혐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숙고할 때 그림자의 실체에 대해서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자 역시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억압하면 할수록 어떠한 모습으로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처럼 그림자는 사람에게 투사되어 나타나거나 꿈이나 환상 속에서 주로 동성으로 인격화되어 나타납니다.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의 관계나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로마의 신 야누스의 두 얼굴 또한 자아와 그림자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야누스는 본래 사물의 시작과 끝을 주재하는 신으로 문의 수호신이 되어 앞뒤를 향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서로 반대편을 향하고 있어 상대편을 인식하지 못하는 관계가 그림자의 속성을 대변합니다. 이처럼 그림자는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모습에 주로 투사됩니다. 억압된 성향을 지닌 그림자는 의식화되기 전까지 주로 부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단순히 열등하거나 원시적이거나 진화되지 않았거나 혹은 어색한 인격적 성향이지 결코 본질적으로 악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린이다운 행동이나 원시적 성향이 어떤 면에서 활력을 불어넣어 인간의 존재를 아름답게 하기도 합니다. 가끔 어린아이가 되어 환상의 세계에 머무르고 싶은 충동은 태양의 늪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기분 전환을 위한 전환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림자는 어두운 지하세계의 표상이 되어 우주의 편만한 인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의 대적자인 사탄의 이미지가 종종 자기의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융은 그림자의 어두운 속성이 원시적 충동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림자를 구성하는 열등한 요소, 즉 어두운 성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정적 본질, 일종의 자율성, 이에 따른 완고함과 더 심하게는 소유욕을 지닙니다. 감정은 개인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우연히 발생한 어떤 것입니다. 정동은 보통 적응이 최고로 약한 상태가 될 때 발생하며 동시에 그 약점의 원인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곧 상당한 정도의 열등감과 낮은 수준의 인격 수준입니다. 통제 불가능하거나 거의 절제하지 못한 감정에 따르는 이런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대체로 원시인처럼 행동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정동에 의한 수동적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융은 또한 프로이트의 근친상간 이론에 출연하는 유아기적인 성적 환상이 그림자 성향을 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친상간 이론을 요나와 고래 콤플렉스로 대치하면서 유아의 근친상간에 대한 두려움이 어머니에 의해 잡아먹히는 아동 심리를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프로이트의 근친상간 이론은 리비도의 퇴행을 동반하며 특히 히스테리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개인 무의식의 특성을 보여주는 환상들을 묘사합니다. 어느 정도 그것들은 히스테리적 태도에 결함이 있는 것과 그렇게 일관성 없는 행동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유아의 성적 환상들입니다. 그 환상들은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소위 그 유명한 근친상간 경향과 함께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이런 차원에서 많은 변형을 지닌 일종의 요나와 고래 콤플렉스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잡아먹는 마녀, 늑대, 괴물, 용 등입니다. 근친상간의 두려움은 어머니에 잡아먹히는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퇴행하는 리비도는 분명히 초기 유아기의 성 이전 단계로 뒷걸음질하면서 그 자체의 성적 매력을 제거합니다. 그림자는 때로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온전한 존재가 아니므로 본능적인 어두운 성향이 오히려 집단 이상을 초월하여 창조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림자는 오랫동안 묻혀있거나 아직 의식화되지 않은 정상적인 본능적 행동이나 창조적인 충동성 등을 통해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본능을 지닐 때 긍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림자는 페르소나가 지향하는 외부 세계에 투사되지 않고 내면에 있을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그림자의 원형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그림자가 모든 악의 요소라고 믿는다면 이제 무의식적인 인간, 즉 그의 그림자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경향들로 구성된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좋은 자질을 발휘한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본능적 행동, 적절한 응수, 현실적 통찰력, 창조적인 충동성 등입니다.
이런 차원의 이해를 바탕으로 악은 왜곡, 계약, 곡해, 그리고 그 자체로 자연적 사실을 남용하는 것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곡해와 풍자는 이제 진짜 악의 주인공들인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의 특별한 효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인식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형은 분명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가 대극의 복합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성이 없이는 확실히 어떤 실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선과 악이 그 자체로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과 악은 인간 의식의 필요성으로부터 발생하며 이런 이유로 인간 영역 밖에서는 선과 악의 유효성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림자와 대극의 관계에 있는 자아는 쉽사리 무의식의 원리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모두 부모 형제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과 관련된 심리적 사건을 통합적으로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내면에 적인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불완전하고 단순한 의혹에 사로잡혀 방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의식은 잠재력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끝나게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림자에 대한 책임의식은 자아 기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는 그림자와 도덕적 문제의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그림자가 정신활동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합니다. 인간 본성의 깊은 심연이 드러난 곳에서 자아는 그림자를 경험합니다. 융은 심리적 통찰력이 증가할 때 자아가 그림자 투사를 중단한다고 말합니다. 심리적 통찰력의 증가는 그림자 투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득은 지식적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대극의 합일이라는 문제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우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강조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은 없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소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일부이며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자아를 대변하는 페르소나는 그림자 인식을 방해합니다. 집단적 성향을 견지하는 페르소나가 선명할수록 자아는 그림자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림자와 페르소나 사이의 갈등은 신경증을 유발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우울증은 단 한 가지 신념에서 탈피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 지도자는 성스러운 종교적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욕망을 지닌 지극히 평범한 인간임을 자각할 때 신경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비교적 쉽게 인식되지만 원형인 아니마는 의식으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서 쉽게 인식되지 못합니다. 원형적 그림자 역시 다른 원형처럼 쉽게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그림자 뒤에 가장 가깝게 서 있는 인격은 아니마입니다. 이때 아니마는 상당한 매력과 사로잡는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니마는 가끔 아주 젊은 청년기 형태로 나타나서 다른 일면의 강력한 노연자 원형을 가리킵니다. 그림자가 일단 의식화되면 아니마는 도덕적 열등감에서 해방되어 생기있고 창조적인 기능을 감당합니다. 그 반대로 그림자와 아니마가 연합하게 되면 원형의 신적인 힘이 위험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림자는 어떻게 경험되는가 이어 그렇다면 아니마는 어떻게 경험되는가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개굴